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의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협회가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창조경제 1호로 꼽히는 아이카이스트에 내준 대출을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자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가 많은 제조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됩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리츠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리츠 자회사를 설립해 다른 계열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원가 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협회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안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식자재 공급 단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협회는 모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협회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영업 기밀을 다 까고 사업을 하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핸드폰 100만 원에 살 때 그 원가를 물어보지 않듯이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부분의 원가가 공개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협회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와 성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2010년대 초 유통기업들의 판매 수수료 공개 논란이 결국 유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들며 원가 공개가 프랜차이즈 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당국의 좀 입장이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수준으로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요구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논란 사이에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하나은행이 창조경제 1호로 꼽히는 아이카이스트에 내준 대출을 특혜 대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 노조는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의혹과 함께 중국 특혜 투자와 전 하나금융 사회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금감원 조사로 이 세 가지 의혹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털어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대출을 특혜로 볼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하나은행 노조가 금감원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1호로 불린 기업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동생이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노조는 하나은행이 2015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20억 2천만 원을 대출해 8억 6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부실대출 의혹에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이 관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검사 결과 특혜나 외압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이카이스트는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의 중요한 취급 기준인 특허권을 25개 확보하고 있었고 재무에 대한 하나은행의 검증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로부터 부당대출 압력이 있었다는 지점장 주장과 관련해 금감원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지점장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점장은 당시 담당자와 함께 본부장에게 부당대출 압력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점장이 주장한 담당자는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불편한 의혹 한 가지를 털어냈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선물용 물티슈 구매업체 선정 과정과 중국 랑시그룹 투자권 등으로 모두 김정태 회장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연습을 해온 대기업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울상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특별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한다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뚜렷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중고가 겹친 상황인데 중소기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주당 52시간의 근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염두에 예행연습에 들어갔던 대기업은 담담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근로자가 원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사람을 더 뽑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가 많은 제조업은 당장 생산 납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생산 차질 우려 등 경영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감이 넘쳐도 공장을 돌릴 수 없고 이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설사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추가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특별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뚜렷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3, 4년 뒤라고 해서 중소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겐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 열풍이 불고 있지만 당장 월급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야근과 잔업 등 특별근무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생산직 근로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녁은 있는데 맛있는 저녁을 먹을 돈은 없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 등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막상 현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소득 감소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운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츠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새 먹거리 창출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리츠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금융사들은 지주 차원에서 리츠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은행이나 투자증권 차원의 채널을 활용해 자금을 모으고 판매하는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가 리츠 AMC를 설립한 데 이어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도 리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300억 원을 100% 출자해 신한리츠 운용을 출범시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리츠 운용은 올해 4월 중 상품 구성을 마치고 7, 8월 중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월 리츠 AMC 설립단을 출범해 내달 리츠 AMC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농협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점포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리츠 상품 구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 역시 최근 리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리츠 AMC 설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올 하반기 중 지주 회사로 전환하는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등 7개의 자회사에 리츠 AMC도 새로운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은 이미 자회사를 통해 리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의 KB부동산신탁은 17개 리츠를 운용하며 수탁 규모 기준 업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기대를 받으며 코스피에 입성한 넷마블 게임즈와 ING생명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넷마블 게임즈는 신작 게임 출시가 미뤄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ING생명은 높은 배당 성향과 실적 개선 전망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시초가 16만 5천 원, 시가총액 14조 원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넷마블 게임즈가 이달 들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주가가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신작 게임 출시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2조 424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61.6%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73% 가까이 늘어난 5,0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1.5%, 당기순이익은 33%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출시 예정인 18종의 신작 게임 출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고 인력 충원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증권사들도 넷마블 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넷마블 게임즈 목표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렸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역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ING생명의 경우 오늘 52,200원의 장을 마치며 공모가 33,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4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이상 증가한 데다 보험금 지급액이 수임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위험 손해율도 76.2%로 8.6%포인트 개선된 덕분입니다. 여기에 5%가 넘는 배당 수익률과 높은 지급여력 비율도 ING생명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ING생명이 올해도 신계약 성장 등으로 탄탄한 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뒤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재건축 주기는 우리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내놓은 뒤에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에서 재건축 허용연한인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세대는 10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수억 원씩 상승하는 등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집주인들 입장에선 재건축 요건을 채우면 허물고 새로 지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은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상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다닥다닥부터 주차하다 보니 만약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선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소방 활동의 용이성은 주거환경평가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 비중이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반면 구조 안전성 평가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는데요. 이 구조 안전성 평가인 건물 기울기, 침하, 콘크리트 강도, 또 철근 부식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또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천, 강동, 노원, 송파, 영등포구 재건축연대는 정부 민원을 비롯해 소송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건축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막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 건데요. 해외에서는 재건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 LH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아파트 재건축 주기는 77년, 미국은 55년입니다.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재건축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겁니다. 우선 영국의 주거 문화는 소유보다는 임대 개념이 큽니다.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발달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80%가량이고 20%는 개인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처럼 재건축 허용 연한이 없는데요. 낡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비용을 먼저 따집니다. 재건축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적으면 고쳐서 살고 반대면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공중위생,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우선 따집니다. 기준 점수 미달 주택은 보수하거나 철거하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 역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재건축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해지는데 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시기가 지나면 건축물이 위험해지기 때문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30년이 지났다고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이 콘크리트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7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100년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국내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선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 제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이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사실상 30년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안전 진단을 받는데요.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를 따져 재건축 승인을 내줍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를 따지는데요.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이번에 정부가 개선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가장 큽니다. 50%죠. 다음으로 설비 노후도 25%, 주거 환경 15%, 비용 편익 10% 등입니다. 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주장하는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로가 좁아 대처가 어려운 점 등은 모두 주거 환경에 속하는데 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 승인을 받기 힘들게 됩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하면 즉시 미래 가치가 반영됩니다. 이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수억 원씩 집값이 오르고 집주인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100년 거주가 가능한 장수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LH는 세종시 2-1 생활권에 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실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억 5천만 원가량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본 건축비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낡은 배관을 교체하기 쉽게 만들거나 내벽을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실증 사업은 14개 동 1,080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2개 동 116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했고요. 현재 15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은 3층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건축비와 비교해 105% 내에서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해 설계됐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라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수주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 민간으로 이 건축 방법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재건축 규제 논란과 관련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0.94% 급등했습니다. 2004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재건축 등 개발사업지의 주택과 새 아파트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와 마포구 등 강북권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용산구가 1.8%, 마포구가 1.58%, 성동구가 1.52% 각각 올랐습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1.95% 오르고 강남구가 1.93%, 송파구가 1.6% 오르는 등 강북권보다 오름폭은 컸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1월 15일 대비 2월 12일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방침 등으로 설 연휴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분위기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방침입니다. 그는 1일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길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 우려됐던 53%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5%의 관세 조치도 철강업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들도 즉각 반발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하는 등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 원 이상 버는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원액 상한액을 월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 원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244만 8,541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7,100원 오르게 됩니다. 월소득 44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리주얼 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총재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이 총재는 한국은행 조사국장과 정책기획국장, 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당초 이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9 플러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에서 최고의 커넥티드 모바일 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독창성과 혁신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제품에 주어집니다. 한국GM이 2월 한 달간 총 36,725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내수 판매로 5,804대, 수출로 39,921대를 팔았는데 내수 판매는 전년 동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KB하나은행이 오는 5일부터 20대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채널인 영하나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학생용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과 외식, 웹툰 등 분야에서 할인 및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가 자사 앱에 쇼킹딜 탭을 신설해 매일 오전 오후 11시마다 11시 타임딜을 열어 특가 판매를 진행합니다. 햇 황토 꿀고구마 말랭이를 28% 할인한 9,900원에 국내산 생삼겹살을 40% 할인한 14,900원에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